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 이동시켜주는 두 분 모셨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윤석열 총장의 가족들 의혹 사건 관련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윤석열 총장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부인 김건희 씨가 이 사건에 연루됐다라고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게 지난 2월인데 지금까지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된 겁니까? 수사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고발인은 부를 것이다. 네. 예, 그러니까요. 되게 이제 알려지다시피 뭔가 고소고발이 있었을 경우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고소장을 냈느냐, 고발장을 냈느냐를 가지고 어떤 증거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불러서 조사를 할 때 수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고발인 조사를 한다는 건 이제 수사를 시작한다는 거고, 사실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번에 지난번에 인사했었잖아요. 지난달 27일 날. 이후에 윤석열 총장이 가족과 관련된 사건들이 거의 다 재배당이 됐어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뉴스타파 그리고 MBC에서 윤석열 총장의 장모와 지인이 나눈 통화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 녹취록 내용을 보면 도이치모터스 건은 윤석열 장모가 본인이 했다. 딸이 한 게 아니고. 그러면서 뭐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공소시효 지났다고 하는 그 법률 전문가도 있고 아직 남았다고 하는 전문가도 있는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공소시효 관련해가지고 이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의혹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본인은 이제 계좌를 넘긴 시점이 2010년 2월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만나서 어쨌든 범행을 모의했다. 이 날짜를 기산점으로 했을 때는 이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편취액도 한 50억이 되고 해서 시효가 좀 길거든요. 예. 이미 도가한 것이다. 이런 이제 입장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서 공소시효를 기산할 때는 이 주가 조작이 범행의 완료 시점, 원래 공소시효는 이제 범행이 끝난 날로부터 이제 카운트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가 조작의 어떤 성과를 이룬 그 범행의 목적을 달성한 때, 그러니까 주가가 가장 최고치를 찍었을 때를 기산점으로 삼는 게 또 실무에서 이제 적용하는 그 기준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이 주가가 원래 이 김건희 씨가 살 때만 해도 한 2,000원에서 3,000원대로 장외에서 가격이 책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2011년 1월에 한 주당 8,000원. 으로 치솟고요. 가장 최고치를 찍었던 게 3월 30일입니다. 그렇다면 2011년 3월 30일 이때 8,350원 정도를 기록했는데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10년이 도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효는 남았고 아직까지 수사할 동력은 있는 거다. 이런 입장이 나오는 겁니다. 양 변호사도 동의하십니까?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효가 다 지났다는 얘기는 뭐 장모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워낙 여러 가지로 지금 연루가 있기 때문에 예. 다른 사건을 가리키는 것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근데 어쨌든 도이치 그거는 회장님이 했었잖아 하니까 그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게 그러면 딸이 아니고 본인이 했다는 건데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이런 내용들이 녹취록들이? 뭐 녹취록 자체가 증거가 된다라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수사의 단서로서는 충분히 쓰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언론이 보도가 된 것도 뭐 우리 이제 형사소송법상 세설이나 풍문 같은 경우도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또 이 얘기를 나눈 당사자 같은 걸 만약에 검찰에서 파악을 한다라고 한다라면 최소한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다는 걸 부인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수사권 내에서 진행된 얘기들이 아마 이제 증거로 쓰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대화를 보면 이게 인상이 뭔가 이렇게 뺀다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좀 좋지 않은 일처럼 부끄러워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랑스러워하는 듯한 그런 느낌. 그 상대방 입장에서도 대단한 일을 하셨죠. 뭐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녹취록 내용을 보면. 그래서 그런 취지로 접근을 해 나간다면 이게 뭐 쉽다는 얘기 어찌 보면 주변에 막 철철 막 꽁꽁 싸맸던 어떤 비밀이라기보다 아는 사람들 그 그룹 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처럼 했던 것 같다. 그렇게 본다면 조금 더 수사를 하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공소시효하고는 관련 없이 그러면 이 사건 자체가 주가 조작의 정황이 있느냐 혐의가 있느냐 이거는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 황희석 최고 두 사람도 법률가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이거는 아주 간단하다. 그리고 분명히 혐의가 있다.
의혹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아마 이제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부분인데 사실은 이 주가 조작이란 게 굉장히 좀 입증하기 까다로운 범죄인 건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주가가 떴을 때 그 요인이 무엇인지 정말 임의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려는 모의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간 것인지 아닌지 그렇다면 그 이익액은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하거든요. 하지만 이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 의지를 과연 처음부터 갖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물음표가 쳐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고소고발장이 접수가 되면 3개월 안에 사건을 종결하라는 게 물론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이 검찰 내규에 있는 부분인 거고 그런데 아직 이 고발인 조사가 사실 이 수사를 사실상 첫 단추를 깨는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수개월을 지체하다가 더더군다나 공소시효 문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손 놓고 있었다는 건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그리고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명확한 해답을 검찰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5개월 동안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근데 오늘 각종 언론을 보니까 이성윤, 윤석열과 전면전? 뭐 이런 기사가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까 드린 것처럼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뭐 윤석열 총장과 일종의 각을 세워왔다라는 것은 뭐 공공연한 얘기인 거고요. 예. 근데 이걸 왜 중앙지검장이 갑작스럽게 재배당을 했느냐. 게다가 재배당을 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이번에 이제 주로 형사부장으로 승진을 해서 전보 발령을 받은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특수통이나 뭐 공안통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서 대검에 주로 장악을 하고 있었다라면 최근에 이제 법무부의 검찰개혁의 중심은 형사공판 쪽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형사 사건을 했던 부장들이 왔는데 그 부장들에게 직접적으로 이 수사를 재배당을 했다라는 거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아무래도 이거는 확실하게 들여다봐야겠다.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언론에서 뭐 각을 세웠다 이런 걸 떠나서 의혹이 이만큼까지 제기가 됐으면 뭔지는 확실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그냥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 이걸 뭐 윤 총장에게 뭐 이렇게 뭐 좋지 않게 뭐 좀 해를 끼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되는 거는 예. 방향이 잘못됐죠. 그러니까 뭐 이성윤, 윤석열과 전면전이냐 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윤석열 총장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임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가정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 버티는 것이다. 뭐 이런 주장도 또 반대해서 한단 말이죠.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해석이나 뭐 이런 부분이 덧붙여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검찰이 이러저러한 의혹에서 오히려 벗어나기 위해선 이 수사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 세 글자를 지우고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언론 주목도가 높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는 검찰도 지금 뭐 개혁의 대상이고 한데 오히려 올바른 길로 갈 기회조차 실기하는 놓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보고요. 총장권이라고 해가지고 뭐 결론을 미리 정해둔다거나 어떤 뭐 봐주기식 수사를 한다거나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검찰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직의 수장의 가족을 수사한다는 게 부담될 거 아닙니까? 검사들 입장으로서는.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실 공소시효가 5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을까? 오죽하면 총장이 그만두지 않고 있는 게 그거 지키려고 그만두지 않는다라는 식의 저는 정말 그건 믿고 싶지 않거든요. 예. 그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제대로 한다라는 게 새로운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저는 진짜 뭔가 문제가 있는 상태로 이렇게 흐지부진한 상태에서 진짜 단적으로 뭐 공소시효로 지나서 아예 기소도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끝난다. 그러면 그거는 두고두고 윤석열이라는 이름 석자에 따라다니는 운명이 될 거예요. 윤 총장 개인을 위해서도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 아들 군 특혜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검찰이 아들 서 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검찰 압수수색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지난번 뭐 표창장 압수수색도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만 휴가 관련해서 압수수색하는 것도 처음 듣는 것 같긴 합니다. 예. 네,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사건을 두고 제 주변에 이제 법조인 분들이 이야기하는 건 제일 잘못한 게 검찰인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 수사 윤석열 총장 수사보다 훨씬 간이하고 간단하고 쉽게 끝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끌었죠. 그렇죠. 이걸 끌어서 오히려
이제 피해자 측에는 증거 인멸할 빌미를 줬다는 이제 비판을 자초한 거고, 오히려 반대편 야당 측에는 공격할 또 빌미를 검찰이 또 제공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 수사를 왜 그렇게 늦게까지 끌고 왔는지, 이 어떤 정치적인 사안이라고 판단해서 유야무야 시간을 끌다가 그냥 흐지부지 종결하려고 했던 것인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런 논란을 검찰이 자초하고 있다는 점은 진짜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뭘 찾으려고 압수수색을 했는지를 아직 모르겠어요. 아니, 왜냐하면 그냥 사안을 여러 가지 막 정치적 얘기가 너무 많아서 주변에서도 이게 뭐 추미애 장관 아들 얘기만 꺼내면 그만 좀 하라는 식의 예. 그런 반응이 나올 정도로 국민들도 정말 지겨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고. 피로감이 있죠. 과연 이게 이럴 만한 사안인가. 일단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받고 있었던 제일 처음 시작된 의혹은 무단이탈 부분인데 예. 이거는 예전에 정리가 됐어요. 예.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대대장인 중량이 휴가를 내줄 수 있는 승인권자가 내가 승인을 했다고 줬다. 했으니까, 예. 거기서 끝이 나거든요. 예. 이게 무단이탈이 이미 거기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후의 문제점이라면 뭐 야당에서 제기했던 뭐 국내에 서류가 없었다. 규정을 뭐 잘못 적용했다. 이거는 사실 군 내부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 아들 서 씨를 상대로 수사할 수 있는 거리도 못 되고 오히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공개된 게 있죠. 그때 휴가 연장을 하면서 내가 이 부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들을 보냈다. 다른 게 아니라 병원 진단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낸 건 다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단이탈과 관련해서는 서 씨가 뭔가 새로운 거를 가지고 있을까?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그나마 이제 추가적으로 저는 이것도 사실 좀 억지로 만드는 것 같긴 합니다만 보좌관과 지금 부대의 대위가 세 차례 정도 통화한 것만은 사실로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그럼 그 통화와 이 아들인 서 씨가 어느 정도 연결된 부분이 있느냐. 근데 이건 좀 거리가 멉니다. 멀리 가야 되는 게 이 보좌관이 그 대위에게 전화를 해서 뭔가 부정한 어떤 청탁을 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대위는 휴가를 승인할 수 있는 승인권자가 아니니까 그 대위가 그러면 승인권자의 중형계는 어떻게 얘기를 했으며 그러면 보좌관이 또 그 전에 전화를 할 때 이게 혹시 추 장관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전화를 했느냐. 그리고 더 나가서 그럼 아들이 혹시 그걸 엄마에게 부탁을 해서 좀 압력 좀 넣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리들을 참 생각하기 어려운 고리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그러면 압수수색을 한다고 설령 그런 일이 예. 있었다고 나올지. 아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그 언론도 지금 처음에는 불법성을 제기했다가 추미애 장관의 태도 문제로 이제 프레임을 이동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방금 변호사님 이야기처럼 이게 무단이탈은 끝이 났고 남아있는 것은 뭐 청탁 이런 건데 과연 휴가 청탁으로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이거 도대체 그럼 뭐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 일단 처음에 고발했던 것이 정말 흐지부지 됐습니다. 네. 법률적으로는 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했다, 타령을 했다, 군 형법상 군복무 회피 목적으로 사수를 이용했다. 이런 거는 지금 온데간데 없이 그 말씀하신 대로 태도 논란 그리고 뭐 이해충돌 행위인지 예. 그렇다면 보좌관을 시켜서 아들의 휴가 연장을 뭐 문의하거나 민원성 청탁을 한 부분이 과연 문제가 있는지. 근데 지금 이제 박덕흠 의원 사건에서도 나오지만 이해충돌 행위로 형사처벌을 할 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뭐 공직자윤리법이나 부패방지법이나 뭐 이해충돌 행위 자체를 규율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선언적인 의미의 이제 규정만 좀 두고 있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은 진짜 정치적인 공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돼 버렸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소설 쓰시네라고 이야기해서 그렇다면 야당에서 소설인지 아닌지 한번 볼까라고 해서 작은 의혹을 잔부를 정말 들불로 만든 상황을 자초한 이후에는 국민적 피로감만 증대될 뿐이고 이 실체적 진실이 뭔지 온데간데 사라져 버려가지고 더는 이 검찰 수사 기소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검찰이 어떤 결과를 발표해도 믿지 못하겠다 벌써 얘기했거든요.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도 법률가 출신이니까 두 분과 아마 생각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걸로 기소나 이런 게 어렵다. 그렇다면은 미리 먼저 이렇게 김빼기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정치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만일 문제가 없다고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 나면 그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이 그 대령이나 이런 사람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단 말이죠. 이건 이제 다른 사람들이죠. 예. 그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평창으로 배정되는 문제를 가지고 군부대 용산에서 의정부가 있었는데 용산 쪽 아무래도 서울에 가까운 쪽에 서울 시내에 편한 대로 뭐 배당해달라고 청탁을 했다. 그런데 그 대령이라는 분이
인터뷰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마치 추 장관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직접적인 청탁이 있었고 마추 장관의 가족에게 자신이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친 것처럼 인터뷰를 예.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대로 뭐 허위사실이냐 명예훼손이냐 이런 부분은 따져지게 되겠죠. 그건 그대로 경찰로 고발했으니까 경찰도 그건 먼저 수사를 고발했으면 하고. 수사를 할 거고요. 뭐 그쪽에서는 부랴부랴 가족들만을 놓고 얘기했다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었다라고 하지만 그때 언론에 보도된 뉘앙스는 분명히 가족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처럼 누가 들리게도 들려 보이거든요. 이것도 근데 논란의 여지는 있어 보여요. 예.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죠.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한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이것도 지난 1월 기소된 이후 8개월 걸려서 지금 재판이 열렸는데 황교안 전 대표, 나경원 전 의원은 출석을 했고 제가 다른 법조인들한테 이 문제를 물어봤더니 황교안 전 대표보다는 나경원 전 의원이 조금 이 재판에서는 불리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너무 명확한 증거들이 찍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아니 이게 받고 있는 재판이 결국 이제 국회 회의 방해죄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법상에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해서 도입된 그런 조항들인데 국회 회의장에서 회의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뭐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무단 점거를 하거나 퇴거 불응을 하거나 했을 때 국회 회의 방해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 지금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현장에 명백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고 당시 또 황교안 당시 대표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도 아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기서 특별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은 없었고 그래서 황 대표 같은 경우 지난해 이미 문제가 됐었을 때 셀프 수사하러 받으러 가서 한번 논란을 일으켰잖아요. 예. 아니 부르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직접 검찰로 가셔가지고 막상 또 진술은 거부했죠. 그런 또 이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나 원내대표가 조금 더 그러니까 뭐냐 여기서 조금 더라는 얘기는 본인이 직접 그런 행동한 것 더하기 지휘부로서의 책임을 져야 될 가능성도 있다. 뭐 게다가 다른 건 논란이 있다고 하지만 최이배 의원 감금한 거는 너무 명확하게 카메라에 찍혔단 말이죠. 예, 완전 감금 현장의 카메라에 담겼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제 원내 지도부의 어떤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이제 진술이 나왔고 하기 때문에 이번 재판도 사실 이제 공판 준비기일을 거듭하다 보니까 이제 8개월 이후에 정식 재판이 이제 잡힌 건데 다음 기일 11월 16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그때는 나경원 의원의 감금 혐의와 관련해서 별도로 이제 다른 의원들 감금과 관련이 없는 의원들은 따로 두고 나경원 의원의 이 혐의와 관련해서 재판 기회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원내 인사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도하고 지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또 부합하는 진술이 나오고 있고 해서 황교안 전 대표보다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이야기가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만일 이런 혐의가 인정된다면 기소된 의원들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선진화법에 따라서 500만 원 이상으로 벌금형 이상, 뭐 징역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징역형 같은 경우는 5년 이하가 하나가 있고, 뭐 상해까지 달했을 경우는 7년 이하가 있는데, 벌금형으로 5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5년간 피서권이 박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움직임이 좀 보이는 게, 좀 전에 이제 나경원 의원은 11월 16일 날 이렇게 재판을 받기로 했잖아요. 예. 원래 검찰 측에서는 최이배 의원 감금 사건 부분이 훨씬 더 명확하니까 거기에 연루된 8명은 따로 떼서 재판을 좀 빨리 진행을 시키자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쪽 변호인단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 다들 엮여있기 때문에 이것만 떼서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에 또 재판 공판에서는 다음 기회를 잡는 데 있어서도 아니 현역 의원들 포함되어 있으니까 정기 국회 끝나고 12월쯤으로 하자. 그런 주장을 또 해서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12월에 예를 들어서 한번 재판하고 그리고 잠깐 연말연시에 좀 쉬었다가 또 임시국회 하면 국회 때 안 되고 정기국회 또 시작하면 안 되고 그러면요 1, 2, 3심 하면 이거 5년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설령 5년 뒤에 벌금 1,000만 원 나와도 임기 다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저는 벌써 그런 움직임까지도 보이는 것 같아요. 모든 경우를 대비한. 예,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 이야기도 해보죠. 이게 오늘 하루 종일 논란 또 화제가 됐던 그런 사건인데 화투를 치다가 70대 여성 2명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장 변호사님 일단 사건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이 가해자로 지목된 이 A 씨 같은 경우에요. 당일 그 B 씨 이웃집입니다. 여기서 이 2명 한 3명 정도가 모여서 점당 100원짜리 화투를 쳤어요. 그런데 이 화투를 같이 치던 상대방 B 씨와 시비가 붙은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A 씨가 내가 여기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당장
나와줬으면 좋겠다.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이제 경찰이 출동하는 동안 이 같이 이제 화투를 쳤던 분들이 이제 현금도 숨기고 이제 화투도 숨기고 해가지고 이제 현장 출동했던 경찰은 이건 도박판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이 A 씨가 내가 지금 흉기를 들고 있다. 나를 좀 체포해가라. 이렇게 신고를 한 거예요. 이거야말로 셀프 신고를 한 건데요. 그래서 그날 같은 날 저녁 한 9시 반쯤에 현행범으로 이 A씨를 경찰이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서 경찰로 이송을 합니다. 예. 데려가서 2시간 동안 조사를 했는데요. 예. 이 사람을 이제 전과조회를 하게 되거든요. 이제 피의자로 조사를 하게 되면. 근데 무려 운전, 사기, 폭력, 상해 이렇게 전과 기록이 45범에 달했다는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경찰은 당시에 혐의를 일단 순순히 인정하고 있고 또 고령인데다가 일단 주거지가 분명하니까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에 돌아간 게 한 밤 11시 50분쯤인데요. 집으로 가자마자 흉기를 챙겨서 바로 그 이웃집 B씨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간 게 한 자정 직전이었는데 한 20분 지난 한 0시 20분쯤에 그 집을 나옵니다. 그 사이에 같이 화투를 쳤던 B씨, C씨 다 숨진 채 오전에 발견이 됐고요. 결국에 경찰은 이 A씨를 풀어준 지 10시간 만에 긴급 체포, 살인 혐의를 적용해서 했습니다. 예. 결국 뭐 네티즌들이나 국민들이 분노하는 포인트는 이제 경찰이 풀어줬다 이거 같은데 이게 전과도 이렇게 많고 본인이 흉기를 갖고 협박을 했던 사람을 그냥 풀어줌으로써 2명이 애꿎은 목숨이 2명 살해된 거 아니냐. 경찰 책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다만 이제 경찰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때 당시에 이 피의자가 뭐 술에 취했었던 상황도 아니었고 분노를 해서 특별하게 뭐 또 돌발 행동을 보였던 것도 아니고 본인의 혐의도 순순하게 다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적인 근거가 사실은 없었던 겁니다. 뭐 긴급 체포라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지금 경찰서는 유치장 없어진 지 한참 됐거든요. 맘대로 그렇게 임으로 가둬둘 수가 없어요. 예. 근데 물론 그렇더라도 혹시라도 뭔가 이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사전에 탐지가 됐더라면 그러니까 다른 어떤 조치들, 뭐 피해자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뭐 경찰이 예방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거든요. 법의 어떤 그 중간지대에서 밖에 뭐 경호 인력을 좀 할 수 있는 분을 둔다든가. 근데 그런 감지가 전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 그 2시간대 내 조사 과정에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는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장군로서 이야기처럼 100으로 시작한 화투판인데 500으로 올렸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한 20만 원 정도 딴 사람이 나 가겠다, 집에 가겠다. 그러니까 돈 따고 왜 가느냐 이래서 시비가 붙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전형적으로 도박판에서 벌어진 시비긴 한데. 근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서로 언쟁이 있었는지 다툼이 있었는지 이것도 경찰이 봤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2시간이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조사 정도는 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이건 뭐 추측일 수밖에 없지만 45범인데 아주 강력범죄는 없는데 45범까지 됐다는 얘기는 이 사람 자체가 이른바 그 반사회적 성향이 굉장히 강한 그러니까 사회 규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제약이 굉장히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그러니까 69세인데 어떻게 전가가 45범이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 맞으면 이게 벌금 전가랑 다 포함된 거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전가에는 벌금까지 다 포함을 시킵니다. 예. 자, 어쨌든 두 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경찰 책임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경찰 입장으로서는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반론은 가능할 것 같긴 해요. 네, 아무래도 살인까지 예상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도 같은 취지에서 경찰은 그 당시에 이렇게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거라고는 정말 예상할 수 없었다 이런 해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전가가 45범이고 이번에는 사람을 2명 살해했으니까 굉장히 높은 형량을 받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높죠. 또 구속 기소가 될 가능성도 높죠. 그러니까 진작에 왜 인신을 이제 가둬두지 않았느냐라고 하지만 어쨌든 후발적으로라도 이런 중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범행을 좀 또 부인한다는 취지의 보도도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한 상황에서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다소 높아 보입니다. 예, 지금 구속됐다고 하네요. 네. 예,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이 됐고,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45개 전가가 있는 분은 사회로 내보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우리 법 체계에서 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럴 수는 없는데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어떤 내용이 일단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부분은 뭐 간단하게 뭐 사기도 있고 폭행도 있고 교통 전과도 있다라고는 하지만 실제 그 45번의 전과 내역이 어떤 것들인지를 우리가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아는데 그게 만약에 폭력 상황이 좀 짙었다든가 그게 반복됐다고 한다면 이거는 너무 지나치게 단기형만으로 이 사람에게 잘못된 학습 효과만 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한동안 말썽이 됐던 게 경찰에서도 동네 주폭을 없애겠다라는 걸 구호로 내걸었던 적도 있잖아요. 그런 구호가 나왔던 이유가 짧게 몇 개월 뭐 이런 식으로 다녀온 사람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서 폭행이나 이런 걸 일삼고 다니는 일들이 반복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게까지 여러 번 반복되면 형을 좀 장기화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었는데 교육이 전혀 안 된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이 뭐 이렇게 해도 금방 나오는구나. 이런 식의 학습이 잘못된 학습이 됐기 때문에 45범에 지르도록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닌가 하는 거죠. 이거 만일 도박하고 있으니까 잡아가라고 신고해서 경찰 출동한 거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화투라든가 현금 등 증거를 잡았다면 그럼 전원 연행이 되는 겁니까? 일단 경찰서로? 현행범이니까 그렇게 되면. 근데 이게 지금 나온 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또 100원, 500원짜리 정도였다라면 예. 그게 또 이게 처벌 가능성이 조금 낮아 보이긴 해요. 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그때 만일 전원 연행이 됐다면 살인까지는 네. 안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근데 전원 연행에도 현행범 체포해도 전원 또 한두 시간이면 석방해야 됩니다. 또 그렇죠. 그 구속은 영장을 받아야 되니까. 네, 그게 참 좀 경찰 입장에서도 되게 애매했던 상황으로 보여요. 예. 근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혹시라도 이제 비판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지는 그 2시간 동안에 이 사람이 무슨 얘기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건 경찰이 잘못했다. 내지는 이건 경찰로서도 뭐 속수무책이었구나 이런 걸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예. 댓글에는 좀 많이 안 좋은 얘기가 달리는데 최고 구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데 구형할 거예요? 구형은 아마 그렇게 나올 것 같고. 실제 처벌도 요즘에 살인죄 같은 경우는요. 2사람 이상이 임명을 했었을 경우에는 30년 이상 충분히 나옵니다. 30년 이상. 예. 김창룡 경찰청장이 당시 경찰의 석방 조치가 적절했는지 내부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글쎄 지금 언론에 나온 내용만 가지고는 내부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예, 내부 조사를 하더라도 정말 뭐 경찰한테 굉장히 큰 과실이 있다거나 뭐 실책이 있었다라는 결론까지 도달할지는 조금 그렇죠? 미지수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